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생면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갭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어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팔에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재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지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 막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을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셨더니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했더니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제 대화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큰 방송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좀 방송 사고는 아니지만 제가 좀 사과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정말 좋아해요. 이분의 팬이에요. 뭐 이분이 나오는 뭐 영화도 뭐 열심히 보고 이런 팬인데요. 그날 제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 생방송인데 저희 제작진이 전화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전화 연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사고가 났구나. 그럼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였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거여서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네, 저는 정우성입니다. 설마. 네? 설마. 네, 정우성 씨 어디에 사시는? 저 영화 배우 정우성입니다. 아, 네, 정우성 씨 어떻게 전화 주셨죠? 아, 오늘 저 이금희 씨 생일이라고 제작진에서 연락을 줘서 생일 축하해드리려고. 아, 네, 정우성 씨 고맙습니다. 너무 정없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울었잖아요. 정우성 씨 인생 팬인데 나 진짜 최고인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우성 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뛸 듯이 기뻤고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 연결을 하면 꼭 기쁘게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공포가 됐구나.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네. 가정 형편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 그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네.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so sweet.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있어요. 저는 진짜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할 딱 두 마디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꼭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에 딱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C가 뮤직뱅크였어요. 선배님이 보시고는 너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오래 할 수 있겠니? 정말 비수가 이렇게 돼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겠네. 장수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말보다는 약간 저를 자극을 주면 그때부터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를 약간 자극하는 말이 왔을 때 그냥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아들에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형과 너희 누나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넌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성적 가지고 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대학로를 다니면서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고 개그맨 준비를 잘 해서 개그맨이 된 것 같아요. 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뒤바꿔 놓은 한마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돼도 해봐라가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김재우 씨 아버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김재우 씨처럼 타고나길 웃음을 주게 타고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수저. 우수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수저입니다. 네네. 또 하나 저는 김재우 씨가 근수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육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우수저, 근수저 부럽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말수저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타고나는 사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와.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딸 5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달리 몸이 약했어요. 안 믿으시는 걸 알아요. 괜찮습니다.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위에 세 언니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랑 좀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이 약했던 어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날마다 집에 와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율동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중계방송을 했어요. 귀여웠겠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3시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는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못 나간다. 네, 혼났어요. 복 달아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 달아난다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겠어요? 여러분 재미있었을까요? 귀에서 피나죠. 그죠?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6시간 동안 얘기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4번째 재방송을 보신 거잖아요. 위에 언니들이 쭉 얘기했을 텐데 그걸 제가 4번째 재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다 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실은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딸린 조그만 미용실을 하셔서 항상 바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나 어머니를 찾아오신 손님이 오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 아기였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미용 끝난 그 손님들이 제 손을 갖고 이렇게 항상 동네 마실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도 왜 학년 바뀌면 제일 마음에 드는 애한테 가서 안녕 난 이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하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이라는 걸 해보았어요. 저희 반에는 69번과 70번이 있었는데 둘 다 육상부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육상부가 아주 뛰어난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회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면 안녕 이 정도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었죠.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반장 나 누구야 그러는데 69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 웬일이야 했더니 반장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학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얘기해 그랬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랑 인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얘기할 데가 없나 보다. 인터뷰 경험을 그때부터 그랬네요. 수련을 쌓으셨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에 관한 좋은 원체험, 또 사람에 관한 좋은 원체험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고요. 그 시작이 됐던 건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 어린이 동요 자랑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누가 잘하나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네. 저희 반에 혜영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혜영이가 그 누가 잘하나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응원을 하러 갔어요. 아래에서 2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언니가 나오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언니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중학교 갈 때도 방송반, 고등학교 갈 때도 방송반, 대학 갈 때도 그 대학에 방송반이 있나를 알아보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 재수 끝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와.
서사가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나운서 영업 비밀을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입사 1년 차까지 훈련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것이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받는 훈련 중 하나는 3분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너무 신입 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 선배님들 퇴근하시기 전에 쭉 모여서 어떤 주제를 주시면 3분 동안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래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 같은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은 그냥 자 이금희 씨, 커피에 대해서 이제 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럼 바로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막 더듬고 막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우는 친구도 맞아요.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네. 너무 못하니까. 혼나고. 지옥이겠다. 네. 근데 나중에는요 하게 돼요. 어머. 훈련의 힘. 예, 훈련의 힘. 그런 의미에서 김재호 씨께 제가 네네. 1분 스피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큰일 났는데.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자, 습관에 대해서 1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저 습관. 저의 습관은 하루라도 카레를 먹지 않으면 일이 좀 안 풀린다는 약간 징크스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 카레를 먹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저한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봤고 제가 바보같이 카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카레를 먹고 있고요. 거의 올드보이 카레 편을 찍고 있습니다. 집에 디퓨저가 카레 냄새한테 져가지고 디퓨저에서 카레 냄새가 나고 있고요. 모든 게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늘 아내의 카레를 먹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꿔준 아주 고마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카레를 늘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잘한다. 너무 잘하신다. 땀나죠? 와, 땀나죠? 지금 손발이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네.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김재우 씨가 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날마다 1분 스피치를 던져주세요. 주제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에서. 그래서 그냥 1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녹음을 딱 들어보면 1월 1일에 내가 1월 31일에 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매일매일 녹음했을 때. 그리고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은 아무 원고가 없는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할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네, 신기하죠. 네. 저는 방송할 때도 연계국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약간 말을 많이 더듬고 좀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말을 잘하면 뭔가 사람이 매력적이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고 싶어요. 네. 훈련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 버스에서 창밖에 간판을 쭉 읽으세요. 근데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입 모양으로 읽으세요. 무슨 텔레콤, 무슨 꽃집, 무슨 편의점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근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인이 쓰신 수필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동기들보다 방송 기회가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했대요. 혼자서 중계방송을 했대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그 모든 동작을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이걸 계속 말로 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김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김치가 좀 푹 익은 게 좋은데요. 자, 오늘 김치는 푹 익었는지 아니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약간 좀 덜 익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초아 씨 특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말이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저희 후배 아나운서가 방송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잘하나 궁금했는데 혼자서 질문을 만들고 혼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일단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질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잘 안 하죠? 맞아, 맞아. 왜 안 했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한국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은 제가 2022년 한국 영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혼자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에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능력과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뭔가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혼자 생각을 해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미인하면 대명사가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저는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관해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넋을 빼앗아 놓을 정도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견줄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되며 그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우러진 그의 개성은 남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가 있었다고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대화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양귀비도 비슷했다고 해요. 대화를 잘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상에 보면 환비연수라는 고사성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나라 성황제의 부인, 이 효성 왕후이자 중국 전통적인 미인상으로 불리는 조비연은 날씬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양귀비는 좀 이렇게 후덕한 편이었나 봐요.
말하는 순간 몹시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양귀비 시절에 풍문과 설화를 엮은 책을 보면 이 당나라 현종이 비빈과 그리고 궁녀들을 거느리고 연못의 연꽃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꽃의 아름다움도 해어화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해어화란 말을 이해하는 꽃,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양귀비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왜? 내 말을 이해하니까. 현대로 치자면 완전히 이금희 씨를 그대로 지금 이 시대의 양귀비셨어요. 묘사하고 있는 예. 양금이. 양귀비. 양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려.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서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그럼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의 준말이죠? 투마치 네, 무슨 말하면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그 TMI 아닌데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오늘의 TMI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 진행을 맡게 된 그 사연이 좀 길어요. 네. 아, 벌써 TMI야. 때는 바야흐로 2022년 7월. 근데 실제로 집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3시간짜리 버전으로 얘기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큰 변화인데 그냥 국 식는다고 빨리 먹으라 그래서 심리학자라고 뭐 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TMI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설가인데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워싱턴하고 뉴욕에 이제 교민 강연을 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시니 미국이 좋으시냐? 한국이 좋으시냐? 60%의 교민은 한국이 좋은데 40%는 미국 최고래요. 저는 미국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영어를 잘해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 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11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이요? 요즘.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호칭이 거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아니면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도 있어요.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감동적이죠. 확 와닿는다. 가슴 뜨겁죠. 휴먼이.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오빠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오빠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정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지. 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2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4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4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Go head up to the bed and all that's in my head. When I wake up to yawn and then I stretch my arm.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 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 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지.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킬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나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남자들이 자그맣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이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유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마감하려 한다. 네. 이젠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안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안 돼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1~2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